모든 일에는 첫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건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0년 10월 15일 전남 모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인은 전체가 맨몸으로 알몸인 상태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소지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신발도 없었고. 목포의 한 공원 옆 배수로에서 하의가 벗겨진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이었던 조모 씨로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취업도 확정된 상태였죠. 성공해서 우리 가족한테 힘이 돼야겠다. 이게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는 너무 절실했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일기도 또 그녀의 꿈도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 조 씨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그녀는 친구의 대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귀가를 했죠. 귀가 중 11시 18분에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곧이어 교회 오빠와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조 씨의 모습이 찍힌 CCTV도 있었는데요. 11시 24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과 25분 공원 방향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후 11시 26분 친구와 첫사랑 결혼 소식에 울며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고,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는 그녀를 언니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 씨의 귀가 동선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하고 2시간여 만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발견하면서 사건 현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건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조 씨의 사체가 발견된 건 10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이었는데요. 엎드린 상태로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이렇게 사체를 방치해 둔 걸로 봤을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비면식범의 소행일 확률이 높죠. 육안으로 추정한 사인은 두부 외상, 즉 머리에 난 상처들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경부 압박질 식사가 직접적인 사인이었죠. 가격에 의해 멍든 눈과 손가락으로 눌린 흔적인 지두훈, 그리고 목조름으로 인해 발생된 설골 손상까지. 이 중 우리는 설골 손상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설골이란 부분은 목 깊숙이, 한쪽 깊숙이 있습니다. 그 뼈가 부러지는 일은 굉장히 강력하게 목을 조였다. 그렇다면 사망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게 지날 정도로 되려면은 시간상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미싱돼 없어지는 시간 12시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엎어져 있지 않았는가. 피해자 소지품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범인의 흔적, 심지어 정액관에는 판정불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가 나온 겁니다. 오른쪽 가슴 닦은 면봉하고요, 그 변사자의 손톱에서 그 변사자 DNA형과 두쌍 남성 A의 DNA형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정말 강력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요, 무려 2,500여 명을 대상으로 DNA 대조 작업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목격자들은 없었을까요?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일어나서 그 주변을 슬슬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학생 하며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저희 자매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A씨의 목격자는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증명이 됐고 자매의 진술은 꽤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10대가량의 남자로 약간 왜소한 체격이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검은색 상하이 트레이닝복을 입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이 남자인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 현장에서 사라졌던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된 장소는 시신이 발견된 공원에서 약 2.9km 떨어진 바닷가였는데요. 발견된 피해자의 가방은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갑, 카드 등 소지품 중에는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배터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당연히 입고 있어야 할 반바지 그리고 속옷과 레깅스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분명 이것은 범인의 손이 닿았을 흔적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인지 범인의 흔적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땅에 가방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아닐 겁니다. 범인은 분명 만조일 때 그때 물이 가득 찬 바다를 보고 버렸겠죠. 그렇다면 사건 당일 만조 시간을 확인해보면 범인이 다녀간 시간을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건 당일 만조 시간으로 추측했을 때 범인은 아마 새벽 3시 이전에 이곳을 다녀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 정황과 증언으로 범인의 시간을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먼저 목격자 진술로 봤을 때 범인은 밤 11시를 기점으로 약 1시간 이상을 공원에서 배회했을 겁니다. 그러다 약 11시 40분쯤 공원 어딘가에서 피해자 조 씨와 마주쳤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인 자정 무렵 피해자를 살해하고 맙니다. 12시 30분경 도보로는 약 40분 그리고 차로는 약 7, 8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향했을 거고 피해자의 가방을 바다 어딘가에 던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닝복 차기와 지역에 대한 질감을 봤을 때 공원 근처에 거주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범인에 대한 정보가 꽤 있습니다. 대략의 인상착의와 사는 곳 그리고 범인의 DNA까지 갖고 있는데 왜 범인은커녕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를 찾기 위해 수사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주로 DNA 대조군이 성폭력 우범자, 최근 출소자,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 대조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언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보면 분노 표출형 우발적 성범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너무 범행 결과에만 맞춰진 프로파일링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 범인으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범행 의도가 확실히 있는 범죄자라는 인식의 프로파일링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결과는 끔찍했지만 범행의 목적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범인이 남긴 폭력의 흔적들과 피해자의 유류품 그리고 목격자로 알려진 자매들의 증언들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피해자의 멍든 눈입니다. 경찰은 이 상처를 두고 범인이 지나가던 조 씨를 최초의 강한 일격으로 단숨에 제압하려 했던 흔적으로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범인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범인에게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묻지마 폭행으로 시작을 했는지 얘기를 하다 폭력으로 번졌는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와 마주쳤다는 자매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 용의자가 정말 범인이라면 범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왜 범죄 대상으로 제압하기 힘든 2명의 여자를 불렀을까요?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공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매의 진술 중에 자신들을 부르며 오라고 손짓을 했고 자매는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링대로라면 살인을 저지를 만큼 분노에 찬 범인이 자신에게 욕까지 한 자매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범인에게 과연 강력 범죄에 대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자, 두 번째, 설골 손상입니다. 이 역시 당시 수사관들은 범인의 분노가 필요 이상의 과한 힘을 들어가게 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골 손상이 살인까지 저질 만큼의 분노가 해소될 만큼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을까요? 보통 내가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죽여야 이 분노가 풀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날카로운 칼 같은 얘기가 아니라 보다 둔탁한 둔기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범인은 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벗겨진 속옷과 레깅스를 살펴보죠.
성폭행을 목적으로 덤벼들었다기엔 속옷과 레깅스의 상태가 지극히 깔끔합니다. 어디 한 군데 찢어지거나 해진 흔적도 없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범인에게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살인까지 이어진 성폭행 시도라는 결과만 보고 이 범인에게 원래 분노와 강력범죄 의도가 가득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시점의 수사 상황을 보면 당시에는 1100명의 남성 DNA를 대조했다고 나옵니다. 2010년 10월 당시 포시 상동에 거주한 남성이 9739명으로 10,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중 1100명이라면 10%가 넘는 사람을 조사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못 찾았다면 조사한 남성들의 표본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한 대상은 성폭력 전과자나 여성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범인은 이 사건이 자신의 첫 범죄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에서 2010년 10월의 그날 이제 막 범죄자가 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할 일 없이 야심한 밤에 동네를 어슬렁거리면서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추근대는 걸 즐기던 동네 놈팽이가 사건 당일 공원에 갔다가 울면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추근댄 거죠. 처음엔 단순히 희롱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피해자가 비명소리를 내자 당황한 나머지 설고를 부러뜨릴 정도로 목을 조르고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범인은 비면식범이 아닌 면식과 비면식의 경계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몇 번 마주쳤을 수도 있는, 서로 얼굴은 알지만 연락처까지는 교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 정도겠죠. 우리가 단골 편의점이나 커피숍의 직원의 얼굴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목격자 자매들이 욕을 하며 무시했던 건 괜찮았던 범인이 피해자에게 유독 폭발을 한 건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똑같은 반응일지라도 아는 사람의 그것과 모르는 사람의 그것은 명백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우리가 찾았어야 하는 범인은 평소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호전적인 어떤 놈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랬던 동네 찌질남은 아니었을까요?